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역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시자마자 미국 증시를 보셨을 텐데요. 어떤 날은 주가가 빠져 있고 오늘은 또 주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주가 올라가면 기분 좋게 아마 또 여러분들은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내가 잔파동에 흔들리지 않고 커다랗게 트렌드를 보는, 추세를 보는 이 매매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그렇게 된다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학이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저희 수강생을 저희가 둔팅족이다라고 부릅니다. 그중에 저는 왕둔팅. 이 여러 번의 실패를 거의 30년 동안 반복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비로소 빅픽처의 그림이 보이기 시작해서 저희가 작년 바로 코로나19가 터져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죠. 작년 3월 달부터 계속 여러분께 줄기차게 2years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상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틀려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종목은 내가 A라는 종목에서 실패하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소위 상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내가 마이너스 보여도 딴 거 플러스 갖고 이것이 가능한데, 시장을 틀려버리면은 비상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의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지난주에 주 초반에는 약세를 보이고 주 후반에는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여기 주가가 위에 조정을 받을 때를 보면 여기도 지금 주가가 조정받고 여기도 조정받고 또 여기도 조정을 받고 여기도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까지 이 상행선 열차에 올라타시 못하셨던 분들은 바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이 7월이 여러분들이 상행선 열차에 올라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조정을 받을 때마다 줍줍해라. 그걸 조금 언어로 승화시켜서 말씀드리는 전략이 리미트 공략이다. 영어 한마디 더 했죠. Don't go away. 절대 주가가 내려갈 때는 여러분들이 도망가지 마십시오라는 말씀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뜻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일 만큼 벌 수 있는데, 특히 이 방송을 지키시는 분 중에서 상당한 부분들은 바로 주린이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 장이 올라가다가 두드맞을 때 왜 위에서부터는 두드맞는지 그걸 미리 제가 항상 예고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 앞에 공매도가 시작된다? 그러면 사실 이 앞에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었죠. 공매도가 시작해서 주가가 빠져 내려갑니다. 아니면 이번에 7월 달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일본 주가가 밑으로 많이 내려갈 거예요. 그다음에 델타 변이에 대한 악재가 여전히 장악을 할 겁니다. 또 일본이 올림픽이 열리면 틀림없이 델타 변이에 대한 것이 또 화두가 되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중국, 특히 홍콩 지수가 많이 빠졌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맨 마지막에 저의 결론을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장은 Don't go away, 도망가면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뭘까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왜 도대체 주가는 위에서 하락을 받았다가 왜 올라갔는지 이걸 분석을 해줘야 내가 매매했을 때 자연스러운, 내가 자신 있는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빠졌을까요? 그렇죠. 델타 변이로 인한 주가의 충격이 글로벌 시장에 몰아붙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델타 변이 때문에 빠졌다는 게 누구나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시장에 영향을 받았을 때는 보세요. 만약에 델타 변이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면 방금부터 저희 우리 체육과가 선생님 도대체 이 코로나19 언제 끝내요? 라는 질문 저한테 하는데, 델타 변이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빠졌다면 이 장이 올라가는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아직까지 델타 변이는 극성을 보이고 있고 소위 확산 속도는 뭐 우리만 하더라도 지금 4단계 또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 약간 이 시장의 흐름과는 좀 반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들이 자꾸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그럼 주가 올라가는 걸 설명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드립니다. 지난주 주가가 왜 흔들렸을까 그럴 때 델타 변이 때문에 빠졌다는 것은 초급의 얘기고요. 이걸 동의되는 얘기로 바꾼다면 뭐냐면 델타 변이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델타 변이로 인해서 또다시 경기가
소위 락다운 되지 않느냐. 다시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주가가 위로 올라갔을 때 왜 올라갔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이제 대답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델타 변이 때문에 빠졌다면 아니 델타 변이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왜 올라갔지?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해석이 안 되고요. 이걸 이렇게 바꿔놓으면 델타 변이로 인해서 경기가 다시 침체 국면, 우리가 소위 더블 침체형으로 이중 침체형으로 빠질 수 있었던 이런 부담감들이 작용했었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 핵심 변수가 뭐죠? 바로 주요 기업체의 실적 발표죠. 오늘 아마 기사의 거의 대다수는 기업 실적이 그것을 우선할 것이다 해서 올라간 겁니다. 즉 델타 변이로 인해서 경기가 만약에 조금 더디게 가고 좀 힘든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최소한 작년에 처음에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맞이했을 때 그 충격이나 그때의 경제 충격보다는 덜할 것이다 해서 주가가 위로 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는 항상 머릿속에는 뭘 질문하면 되냐면 델타 변이가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과연 경기의 락다운으로 몰고 갈 것이냐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더블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프를 봐가면서 맨날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밑에 마틴 살아있어요 라든지 골대는 저기 있어요 라든지 그 다음에 축구 선수가 손흥민 선수 제가 많이 비유해서 얘기하지만 공을 몰고 갈 때 골대가 저길 때 어느 축구 선수가 공을 이렇게 몰고 가겠습니까?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러니까 주가도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고 간혹 가다는 우리가 백패스를 하죠. 전진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앞에 수비가 만만치 않으면 백패스를 하고 그죠? 또 다시 안으로 집어넣고 가까다 뒤로 후진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경험이 없을 때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좋아하는 것은 공유. 제가 실패해서 배웠던 것을 공유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마 여러분들 제가 TV에서는 모르겠지만 아마 유튜브에서는 저희 수강생들이 많이 또 깨어 있을 겁니다. 아마 아침에 올라왔을 때 굉장히 좋아들 하셨을 거예요. 왜요? 그분들은 최소한 스파이, 매번 얘기하죠. 스파이, SPXL 혹은 미국 선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경기 사이클이 우리보다는 기본적으로 2배가 더 길고요. 확장기가. 그 다음에 만약에 연장 사이클이 됐어요. 슈퍼 사이클 때는 최소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10년 사이클을 가기 때문에 미국이 좋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나빠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다른 건 다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워보신 다음에 항상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한번 보시면 주 초반에 약세 현상을 보였던 것은 방금 얘기했던 대로 델타 변이에 의한 부담감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경제에 대한 부담감이었죠. 그러면 주 후반에 다시 주가가 위로 올라갔던 그 부분은 뭐였느냐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뒤에 디테일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 보시면 중국의 상해 지수입니다. 홍콩 지수 많이 빠진 걸 알고 계시죠? 상해 지수가 지난 주말에 내려왔습니다. 뭐 일본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일본은 뭐 밑으로 하향선을 달리니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 초반에 빠지고 주 후반에 주가 올라왔는데 그럼 이것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요. 2018년도에 주가가 위로 올라가다가 1월 달에 꼭지치고 대폭락을 주기 시작했을 때 이 2018년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미국을 쫓아가다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딜 쫓아갔다 그랬냐면 중국을 쫓아갔다 그랬고 데이터도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시장을 보면서 어느 때인가 우리나라 증시가 뭐 일본은 아니어도 여기를 쫓아가는 걸 계속 여기를 경계 눈빛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 여기를 쫓아가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보시면 역시 이건 제가 어제 밤에 뭐 오늘 아침에 지수가 다 반영된 건 아닌데 일단 오늘 아침에 올라갔다니까 얼추 흐름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이렇게 여기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도 스파이. 조금 선수들은 SPXL. 여기도 내려갈 때도 스파이. 아마 제가 계속 스파이를 말씀드리다가 아마 언젠가요? 이 앞에 어딘가는 제가 아예 관심 종목에다가 그 피 같은 세 종목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하나에다가 아예 스파이 갖다 넣은 적도 있습니다. 역시 이 앞에도 스파이입니다.
이게 저희가 2016년도부터 계속 미국을 계속 끌고 오는 부분들인데 도대체 왜 얘를 계속해서 봐야 되냐는 거죠. 미국은 3대 패권을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폐 패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위기가 나올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위기가 터졌다. 돈 계속 찍어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돈을 찍어낸다 하더라도 어느 때인가 그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그리고 실효한 선에 누르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 계속 돈을 찍어낼 수도 없고 돈이 빠져나가죠. 근데 미국은 자연의 통화가 그게 기준 1이에요. 미국은 아무리 돈을 찍어내더라도 위기가 될 수 없죠. 왜? 그거 자체가 기축통화니까. 그래서 첫 번째, 얘가 이렇게 강한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은 화폐 패권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도전한 나라가 어디죠? 중국입니다. 중국 언제부터 정식적으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까? 2008년부터 도전하기 시작했죠. 이제 중국 너무나 등치가 커졌다 그랬습니다. 보통 40%면 찍어 누르는데 이미 70%까지 와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상태죠. 좁아진 참 영리한 거죠. 트럼프는 맞짱을 뜨자고 하고 있고 트럼프는 요새 여러분들 TV에서 보면 예전에 보통 1인 MC였죠. 1인이나 2인 MC였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MC들이 무더기로 하죠. 한꺼번에 서방 국가들, 소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등이 없고 한꺼번에 몰려 들어가죠. 요새 중국이 고립무원이죠. 완전히 갇혀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첫 번째는 바로 화폐 패권을 들고 있습니다. 지난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약 이후에 역시 전쟁이 유럽에서 터지면서 많은 전쟁 군수물자들이 필요했던 유럽 국가들은 그거를 사야만 했고 그걸 미국에서 들여왔죠. 그때 그 대금으로 지급했던 것이 바로 금덩어리였었습니다. 또 나치가 들어오기만 하면 히틀러가 들어오기만 하면 어딜 뒤졌습니까? 중앙은행에 가서 금괴들을 찾았죠. 그래서 소위 물고기 작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를 들어서 조만간 나치가 들어온다. 독일군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떤 나라든 간에 그 금을 전부 다 해안에다가 다 직결시켰다가 들어온 순간 출발. 그래서 최근에 보면 바다 밑에서 보물들도 발견되는 것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 끝났을 때 전 세계 금의 70%는 전부 다 미국에 있었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태환, 너 1달러, 35달러 갖고 오면 너 금 1온스 줄게. 이게 가능하니까 44년도 이후에 미국은 화폐 패권을 가져갔는데 이 화폐 패권이 좀처럼 미국에서부터 다른 나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도 위기는 있었죠. 언제요? 1971년도에 일명 배짜라 닉슨 쇼크가 있었죠. 야 이제 너희들 금 갖고 와도 달러 갖고 와도 우리는 금덩어리 줄 수 없어. 그럼 이 돈가치는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근데 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런 황금을 검은 황금으로 바꿔줬죠. 바로 오펙. 우리가 소위 페트로 달러라고 했을 때 페트로를 석유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석유를 살 때 달러가 필요한 거죠. 화폐 패권이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얘들은 또 올라가다 또 흔들릴 겁니다. 왜? 여전히 오늘도 제가 어젯밤에도 여러분께 강의를 하기 위해서 또 데이터를 쭉 준비하다 보면 여전히 누구는 괜찮다 그러고 누구는 위험하다 그러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죠. 한번 너튜브 지금 보십시오. 얘가 주가가 7월 달에 빠지니까 얘는 위기다 주식하지 말라 이런 것들도 반은 됩니다. 아닙니까? 반은 도망가야 된다? 아니면 여기서는 손대지 말아야 된다?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전히 내려올 때는 줍줍이다는 거죠. 여러분들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정부의 홍수가 너무 많고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정리도 안 돼 있는데 정리할 능력도 없는데 너무 많으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고고를 춰야 될지 부르스를 춰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닌 거거든요. Simple is best. 단순해야 돼요. 복잡해요.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고 그럼 이거 언제 다 합니까? 그건 그 사람이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게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얘가 추세가 무엇이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키가 뭐지? 사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단점만 보나요? 전체적인 평점이라는 거죠.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야. 그렇죠? 프라이머리 키가 뭐냐 말이죠. 지금 시장에. 프라이머리 키는 누누이 얘기했던 대로 이 미국입니다. 언제까지? 여러 번 이렇게 제가 느꼈던 것들을 반복시킵니다. 왜냐하면 저희 수강 한 번 얘기하면 못 알아듣거든요. 매매 안 하시거든요. 다시 얘기지만 이 장이 꼭지를 쳤을 때 위로 갔을 때 어떻게 꼭지를 쳤냐라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2018년 1월 때까지는 미국하고 투게더 같이 가다가 2018년 1월 달에 갈라졌어요.
미국하고 갈라졌어요. 우리가 그걸 디커플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지금 여전히 제가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딜 따라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앞에 예를 보여드렸던 것도 여러분 그냥 보고 지나가죠. 근데 이게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돈이 있어요. 여기에 수익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식시장 투자했을 때 뭐 누구한테 내가 잃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 여기를 안 따라가는구나. 여길 따라가구나. 그럼 여길 따라가면 얘들이 온전하냐라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던 대로 얘들은 화폐 패권을 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여전히 괜찮은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첫 번째, 백신 보급률입니다. 지금 아무리 델타 변이다 뭐다 하더라도 입원율이 좀 떨어진다 아니면 사망률이 떨어진다는 게 들어보셨죠? 특히 최근에 미국에서 확산이 다시 또 되고 있다 했을 때 어느 쪽이죠? 주로 접종받지 않았던 바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접종을 받고 싶어도 제대로 백신이 들어오는 것이 늦었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들은 이걸 백신을 맞을 수가 없었죠. 거기서 잠깐만 확산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접종을 많이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어느 정도 이 충격이 온다 하더라도 작년만큼의 충격은 아니고 이미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충격이 와도 악재가 와도 이 악재를 미래를 계산하는 거죠. 이 악재가 과거의 악재만큼 클까라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미국은 접종률이 무려 6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한 30% 넘어갔죠. 앞으로 더 나아지겠죠. 그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야 화이자가 아니 모더나가 얼마 정도 효과였느냐. 야 한 50% 정도 있대. 야 한 60%까지 있대. 그래도 효과는 있잖아요. 예전에 파우치 박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만약에 백신을 맞아서 그것이 50%만 효과였다도 그 백신 맞을 만하다 그랬거든요. 그 정도면 그러면 이게 다른 건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부담감을 주고 있지만 경제 락다운 정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 부분이 가장 강하게 형성되어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워낙 막강하게 풀린 그 돈들이요. 지금 테이퍼링 얘기 나오잖아요. 테이퍼링은 돈을 걷어들인 게 아니라 수도꼭지를 콸콸 틀었다가 여전히 얘를 조금 잠그하지만 여전히 달러를 공급한다는 거야. 유동성 넘쳐 그러죠. 거기다가 가장 핵심인 거예요. 오늘 시장이 올라왔을 때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게 뭐였죠? 바로 기업의 실적 호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기업의 실적을 잡아먹지 않는다면 특히 가장 대표가 빅테크 기업들이잖아요. 결국은 이 어려운 것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4차 산업 섹터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얘들은 우상향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보니까 미국을 쫓아가요. 복잡한 거 있잖아요. 우리 어디 쫓아가니? 엄마 쫓아가요. 근데 지금 엄마가 누가 하니? 중국, 미국, 일본 어디니? 미국. 근데 엄마가 어떠니? 컨디션이 괜찮아요. 그럼 우리는 고죠. 그럼 내려갈 때마다 줍줍이지 내려갈 때마다 조심하라는 게 아니죠. 오히려 거꾸로 올라갈 때는 여전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출렁출렁 거리니까 올라갈 때 잠깐 숨을 멈췄다가 내려갈 때 잡아주는 리미트 공략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주산 이 아침에 여러분들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이 시간을 투자하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한데요. 그럼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죠. 빅픽처의 그림을 놓지 마시죠. 거듭 얘기지만 빅픽처의 그림은 트렌드가 없습니다. 저도 다른 건 실수 많습니다. 빅픽처의 그림은 왜? 목숨줄이기 때문에 이건 실패할 수 없습니다. 얘가 여전히 괜찮습니다. 얘들 화폐 패권 들고 있고 그다음에 군사 패권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서 문제가 터질까요? 남주국해 문제는 반드시 터질 겁니다. 근데 이건 지금 와닿지 않으니까 넘어가죠. 여기다가 애들은 에너지 패권까지 들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죠? 반도체 패권까지 미국이 들고 가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가 굉장히 강해지겠죠. 오늘 타이틀 보시면 8월 뒤흔들 두 가지 변수 중에서 그럼 이 변수 중에서 이정 사면부터 시작되나? 이것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혹자니케입니다. 아니 무슨 삼성전자가 구멍가게야? 뭐 이정 부회장이 감옥에 있던 뭐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들 가게를 가더라도요. 주인이 있는 가게와 주인이 없는 가게는 다르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마어마한 자금들을 쌓아놓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자금들을 어디다가 투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차량용 반도체부터 가져오죠.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되면 뭐부터 할까요? 저 감히 이렇게 합니다. M&A가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왜 제재를 받고 있을까요? 이 빅테크 업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보니까 쭉 가는데 옆에 뭔가 스타트업 회사들이 경쟁력이 뛰어난 회사들이 나타나. 근데 이 기술을 갖다가 자기네가 연구 개발하기 힘들어.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죠. 누구나가 인수하는 거죠.
인수합병하는 거죠. 중국도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좀 부회장이 사면되면 뭐부터 할까요? 아마 지금 쭉 나가다가 필요한 기술이 있는 업체들은 막강한 자금을 갖고 M&A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없죠. 지금 누굽니까? 인텔의 CEO가 얘기한 게 있죠. 반도체 부족 현상 내년이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내년이 문제가 아니라 2023년까지도 진행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거죠. 그죠? 어쨌든 지금 미국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방금 반도체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요. 요 날입니다. 요거 목요일이거든요. 다른 날보다 이게 지금 이쪽이 상대 강도 이쪽이 더 크죠. 팁 하나 갖고 갈게요. 아까 여러분들이 어디 뭐 이렇게 QR코드를 찍으면 주리 교실을 뭐 연다고 그러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면 자동으로 제가 무슨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게 파란 색깔이 칠해져 있죠. 여긴 지금 빨간 색깔이 칠해져 있죠. 항상 월간 단위로 바람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부냐. 여기 글자가 바람의 방향 써 있죠. 바람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불고 있느냐는 겁니다. 얘는 위에서 내리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올라갈 때마다 아직까지는 매물을 받으려고 하는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얘는 밑에서부터 내려갈 때마다 오히려 끌어올리는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요 기준점 뭘까요? 그렇습니다. 매월 월초보다 시초가보다 주가가 위인지 아래인지를 보고 그 위인 쪽에다가 베팅을 더 많이 거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요령입니다. 이쪽에 힘이 더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고 이쪽에 수급이 가장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 강한 겁니다. 여기 소부장 종목이 몰려있고 그 다음에 제약발 섹터들이 이쪽에 몰려있죠. 계속해서 주목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이쪽에 목요일날 빵 하고 떴죠. 왜 떴어요? 그렇죠.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했죠. 그 이유는 왜였을까요? 바로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내려가다가 그때 무려 3%, 다른 건 다우나 나스닥은 1%도 안 떴는데요. 그때 3%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빵 뜬 겁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완전하게 미국 시장과 연결돼 있다. 얼마 정도 연결되느냐? 0.8 정도 연결됐습니다. 80%가 미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체크할 체크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아. 제가 봐도. 온통 너트를 보시면요.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더 헷갈려. 딱 하나면 그것만 갖고 공부하면 되는데 잡다해. 여러분들 simple is best. 제가 맨날 그렇게 하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요. 너무 복잡한 기법은 기법이 아니에요. 내가 간단하게 빅픽처럼 어느 쪽으로 가고 있지? 그럼 지금 조정받았을 때 이게 빅픽처를 깨지는 걸까? 지금 델타 변이가 왔을 때 이게 추세를 깨는 걸까? 아닐 건가?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주변 데이터를 모아서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잡다하게 여러 이것저것 저 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결론. 지금 제가 매번 TV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미국이 무너지지 않는 한 여전히 괜찮다. 거기 근간에는 아직 우리는 미국을 쫓아가고 있구나. 중국이 아닙니다. 미국을 쫓아가고 있구나.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좀 더 빵하고 뜨려면 바로 여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근데 여기만 문제가 아니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떠줘야 이쪽에 소부장 종목이 빵하고 떠줍니다. 특히 비메모리 분야 소부장 종목군이 다 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체크하면서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미국 증시 흐름이 여전히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분수령은 방금 얘기했던 들이 여기 보시면 그죠? 여기요. 목요일 날입니다. 여기도 목요일 날 굉장히 강했죠. 얘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미국 증시를 보셨을 때도요. 그냥 지수만 보시 마시고요. 최소한 코스피 쪽의 비중이 크신 분들은 반드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걸 우리가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타이틀 어떤 것을 준비했을까요? 자, 그래서 하나씩 결론하겠습니다. 이제 8월 달에 항상 제가 그러죠. 주가가 밑으로 내려갈 때는 얘가 여전히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여러분께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저와 같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의 뭐랄까요? 의무이고요. 근데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오늘 아침에 미국이 올라갔어요. 그럼 또 여러분들은 막 붕붕 떠다닐 거 아닙니까? 저 위에 구름 위에. 그럴 때 그러면 이제 8월 달에 코앞에 다가오는데 그럼 만약에 얘가 올라가다가 만약에 주가에 충격을 준다면 무엇이 충격을 줄까를 미리 10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괜찮다는데 갑자기 충격을 받아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벌써 매도 줌이 나가거든요. 사야 될 자리에서 매도 줌이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 얘가 이런 충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을 크게 올 수가 있습니다라는 걸 미리 얘기해놓고 그게 왔을 때 이거 내가 미리 공부한 거지. 그때 내가 이거를 줍줍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갖다가 때려야 되는 거야? 이 판단을 쓰는 겁니다. 근데 8월 달에 이 시장을 뒤흔들 변수가 두 가지가 옵니다.
그 첫 번째 일타가 바로 이정의 사면. 이게 과연 되는가? 저는 아주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만약에 유튜브 방송하고 있으면요, 이정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하는 사람 1번 누르시고요, 만약에 찬성하는 사람 2번 누르시고 이거 하고 싶습니다. 과연.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지금 사면에 대한 얘기들은요, 이게 여러분들 가석방하고 사면하고는 큰 차이점이 있는 거 아시죠? 가석방은 법무부의 소관이에요. 법무부의 소관이고 그 법에 어느 정도 사면의 요건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법무부에서 사면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여당 대표가 삼성전자 공장 방문했죠. 아주 딱 8월 달 딱 찍어가면서 가석방의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가석방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또 시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면은 문제가 다릅니다. 사면은 법무부의 소관이 아니라 누구의 소관이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청와대에 계신 그분의 소관이거든요. 이건 정치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지지층이 있잖아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론도 중요하지만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면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여러분의 선택은 과연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아주 저 궁금합니다. 좀 이따가 10시 반에 유튜브 할 거거든요. 이거 이어서 시간 부족하니까 그때 한번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도대체 어떤 내용이 깔렸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변동성을 좌우할 첫 번째 하나는 이재용 부장이 과연 8.15 사면에 여기가 될까? 이 부분이 첫 번째 체크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가능한 것은 아까 제가 가석방의 조건은 만족하다고 했죠. 지금 현재 요번에 7월 말이 되면 요번에 징역이 2년 6개월 확정받은 상태도 있는데 형계 60%를 채우게 됩니다. 근데 이게 법으로 어떻게 되냐면 일단 50%만 넘어가면 이 조건에는 해당이 된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또 많은 경제계 인사들이 계속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K반도체를 내세우고 있죠.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과연 놔둘 것이냐. 근데 요번에 지금 나와 있는 뉴스를 쭉 본다라면 일단 요 가석방을 심사하는 명단은 들어갔다 하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확률은 굉장히 높게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추천하는 게 있습니다. 요 두 가지 데이터를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 우리나라의 경제에 결국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내 대선도 물론 부동산도 있고 다 있지만 과연 누가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냐. 그래서 대통령 이 후보들은 전부 다 경제 공부를 과외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에 공헌한 상위의 기업 집단을 보니까 자타가 인정하죠. 삼성이 1등입니다. 2등서부터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국가 경제에 공헌한 상위 20대의 기업은 어디냐. 아마 여러분 여기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일 텐데요. 삼성전자가 가치 창출에 어느 정도 됐느냐. 166조.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외화가득에 146조. 가계소득에 13조. 그 다음에 일자리만 해도 10만 명 이상을 기여하면서 이렇게 많이 기여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운 얘기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께 이렇게 결론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를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했지만 사면은 정책인 그 부분이 굉장히 가미가 많이 됩니다. 근데 경제계에서 왜 잠깐만 사면 얘기를 하냐면 가석방이 됐을 때는 취업의 문제라든지 이 경영의 그 총수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사면하고는 조금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근데 지금 현재 아마 여러분 뒤져보시죠. 제가 누구라고 얘기했지만 대통령 여권 후보 중에서 사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도 괜찮다.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찬성하는 것이 뭐냐면 가석방 쪽은 아까도 했지만 여당 대표도 얘기가 나왔지만 또 지금 막강한 순위에 올라가 있는 분도 가석방은 이건 고려해 볼 만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면까지는 조금 현재까지 모르죠. 또 앞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사면은 힘들지만 가석방까지는 괜찮다라는 측면이라면 일단 현재 그래도 급한 불은 좀 끄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한번 같이 우리가 한번 봐야 될 부분이죠. 여기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우리가 쭉 봐야 되겠죠. 대표적인 뭡니까? 당연히 삼성전자가 있을 거고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 호텔신라, 아니면
주변의 소부장 종목군단들을 열심히 한번 갖고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변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이 변수입니다. 지금 미국이 델타 변이의 충격을 딛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역시 주가가 하락한 원인을 보면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먼저 한 얘기인데 델타 변이가 과연 미국 경제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추세를 꺾고 돌 것이라 할 때는 항상 먼저 월석에 경제가 들어와져 있어야 되는데 경제 회복에 즉각적인 위험은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분석이 있습니다. 애플의 소위 이동성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서 보니까 현재 미국 사람들이 많이 예전에 그 코로나19 이전만큼 많이 걸어 다니고 많이 운전해 다니고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수준이 팬데믹 이적 수준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해서는 이 델타 변이로 해서 미국의 GDP를 병하지 않고 3분기에 연율 3% 정도의 상승 예상하고 있다. 무슨 일일까요? 경기는 건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또 기타 나머지 여러 군데에서 들어온 걸 볼게요. 이 아직도 미국에서도 역시 아직까지도 이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델타 변이가 만약 어떤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면 이걸 악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중보건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죠. 이걸 그냥 이제 얘를 완전하게 없애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더불어 살아가는 연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미 50% 60% 정도의 접종을 끝낸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생활 방역 수준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공중보건 이슈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것은 경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극히 작다라고 보는 겁니다. 주가는 여전히 올라가면 고점에서는 두들겨 맞겠지만 그렇지 않고 있다. 다만 문제는 노동시장의 회복은 다소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역시 제레미 시겔은 누굽니까? 워렌 버핏이 만약에 주식을 배우려면 바로 제레미 시겔한테 배워라라고 할 정도의 교수가 바로 제레미 시겔이죠. 이거 델타 변이의 우려가 있지만 이것이 강세장을 탈선시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7월 달에 주가가 아직 끝난 건 아닌데요. 뭐 이제 오늘 주가 올랐으니까 오늘은 그런 얘기가 의미가 없죠. 지난주나 지지난주나 항상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작년부터 시작했던 상행선 열차에 올라타지 못했던 분들은 내려갈 때마다 찬스다. 그때 이러이러한 변수가 있을 텐데 이러이러한 변수는 추세를 꺾어들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의 가장 희망, 현재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델타 변이가 경제에 타격을 준다면 우리 언제든지 다시 발을 빼야 됩니다. 이거는 예측과 대응력이니까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델타 변이가 경제를 꺾어들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는 생활 방역 수준으로 오히려 오픈하고 살아가겠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는 점에서 여러분들 여전히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관계에서 미국의 조정 파동을 우리가 한 번씩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벤퍼는 키쇼그죠. 앞으로 어딘가 다가올 내용들, 그죠? 벤퍼는 키쇼그. 바로 2013년 5월 달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는 이정희 부회장의 과연 사면, 가석방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요동칠 가능성이 높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 테이퍼링 실시가 처음에 나온 부분이 어디였었습니까? 바로 2014년 1월 달이죠. 주가 많이 빠지죠. 근데 마지막 실시했을 때 10월 달이죠. 많이 빠지죠. 여긴 정말 많이 빠지죠. 첫 금리 인상일 때입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얘는 그래도 우상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제죠. 이게 바로 아까 그 데이터를 그러는 겁니다. 많이 빠지죠. 그죠? 많이 빠지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은 테이퍼링과 관련된 그 부분입니다. 근데 뭐가 있습니까? 8월 달에 또 하나의 변수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알고 있죠. 잭슨홀 미팅이 바로 이게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어차피 밑으로 충격을 받게 돼 있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해서 델타 변이가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지금 요 내용을 지금 보시면 지금 GDP 성장에 대한 것들은 한과 기재부가 바라보는 것이 똑같습니다. 기재부가 4.2%를 보고 있고 한은도 4.0%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새 미묘한 변화 차이가 생깁니다. 요새 4차 대응이 되니까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양간이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느 쪽에 줄을 서 계십니까? 지금 경기 진단의 문구를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건데요. 경기 진단의 문구를 어두운 톤으로 조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는 하방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엿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앞으로 역시 다음과 2%대의 초중반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사 최근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19곳 모두가 연내에 기준금리를 올려갈 것이다. 한 번 내지 두 번 올릴 것이고 특히 중에서 6곳은 바로 8월 달에 올릴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여전히 주가가 요동칠 가능성은 높다라는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연의 문제, 다만 현재까지는 미니멈 현재 어차피 우리가 확률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3연까지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5방 정도는 될 거다. 그때 봤을 때 어쨌든 나온다는 점에서는 플러스인데 어쨌든 시장에서 내려갈 때는 저점 매수가 계속해서 형성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문제인데 아까 방금 보셨지만 여전히 잭슨홀 미팅에서 그게 나온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그럼 만약에 테이퍼링이 나왔을 때 이게 경기를 죽일 것이 할 때는 분명히 충격은 받는데 다시 밑에서부터 올라간 걸 보셨죠. 여전히 따라서 여름과 함께하는 저의 마지막 한마디는 Don't go away. 도망가지 마라 라는 겁니다. 나머지 10시 30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